제가 한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공천 탈락, 컷오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가 못 갔는데요. 그때 거의 매일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판도라, 사사건건,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등. 근데 참 그때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박수와 함성으로 강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송에 나가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탄핵사 정성래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탄핵사.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탄핵 직후 제가 언론 앞에 서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를 파면시키는 것과 헌법 수호의 이익이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대통령까지 파면하면서 헌법 수호의 이익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첫 일성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을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민족문화 창달과 세계평화 인류 공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에 의해서 130개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는 약속한 전 국민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것은 대국민 합의 문서입니다. 이 헌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이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이 권력자들의 영구집권 의무에 의해서 악용되거나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된 부끄러운 헌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은 자신의 재집권을 위해서 발췌 개헌을 했고 4.4 오입 개헌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꿈꾸면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고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과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국보위라는 반헌법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헌법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헌법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함정에 의해서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의 적 윤석열을 헌법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0개의 조항 헌법 모든 조항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제가 수백 번 읽어보니 헌법 11조와 헌법 84조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이 법조항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5년 동안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왜 그런가? 대통령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 헌법적으로 특권을 줬습니다. 특혜를 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것은 헌법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계속성의 책무를 진다. 국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대통령은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외국의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헌법 74조에는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설령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5년 동안 그 역할과 임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엄청난 특권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헌법 11조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 84조 조항입니다. 내란과 외환은 그만큼 대통령의 책무를 뛰어넘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처벌하자 하는 것이 또한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은 무엇인가? 내란은 헌법 87조부터 91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이라는 무엇인가? 국가,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전주시가 있어요. 전주시장이 있어요. 이성일 의원이 가가지고 전주시의 행정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전주시라는 국가 권력을 배제해요.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그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하 수하인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북헌 문란 목적 내란죄는 무엇인가? 헌법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북헌 문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북헌 문란 목적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헌법 11조와 헌법 84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원래 전북 사람이었어요.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 바로 위에 형은 전라북도 태생, 저는 충청남도 금산 태생. 62년도인가 3년도인가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만 충남 태생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전북 태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외갓집은 어머니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예요. 대둔산을 넘어서 시집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저희 외갓집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똑하라고 11조와 84조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야. 민주주의한테 평상시는 양보해라.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법치주의 네가 좀 양보하고 있어. 왜? 민주주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란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고 이건 도대체 안 돼.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야 양보해. 너는 좀 찌그러져 있어. 이거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의해서 대통령이 일지라도 이것은 처벌해야 돼.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도대체 헌법과 법률을 무엇을 위반했는가? 이번에 5가지 핵심 쟁점이었어요.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졌어요. 위법이에요. 위헌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준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서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시와 준전시와 사변은 뭐냐? 전시는 선전포고 전쟁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평화 휴전협정까지 그거를 전시라고 합니다. 사변은 뭐냐? 폭동이 일어나서 일부의 권력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적을 점령하는 것. 그것을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 3조는 우리나라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 근데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폭동을 일으킨 상태. 그래서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10시 28분은 전시도 아니었고 준전시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고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개헌법 2조 2항도 77조 1조와 1항과 같습니다. 헌법 77조 1항과 개헌법 2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명백합니다. 두 번째, 포고령은 그러면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반했습니다. 포고령은 첫 번째 항부터 잘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활동, 지방자치,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거는 뭐의 위반이냐? 헌법 77조 3항. 합법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영장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행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만 노타치해요. 왜 그렇습니까? 국회는 77조 5항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건들지 말아요. 그리고 계엄법에는 국회가 회기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지금 회기가 아니므로 빨리 회기를 열어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빨리 국회로 불러들여서 계엄이 합법적이니 불법적인지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국회가 안 열렸어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즉시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회기를 소집할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걸 위반했어요. 그리고 개헌법 2조 6항에 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이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돼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위반했어요. 그리고 헌법 82조는 대통령은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한다. 군사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서로 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절차도 다 위반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절차를 지켜야 돼요. 행정소송법은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을 했어요. 국회를 침탈한 것,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 모두 다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원래는 이 4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 이성윤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탄핵 소추 단원이지만 5번째 법관을 제가 넣자고 그랬어요.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판사를 잡으러 가려고 했어. 잡아가려고 했어. 판사들이 보기에도 더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5번째 핵심 쟁점으로 법관 체포 구금 부분도 넣은 거예요. 잘했죠? 헌법재판소 판결문 114페이지를 오늘 KTX 타고 오면서 4번째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완벽합니다. 윤석열이 그랬어요. 나는 경고성 계엄 그리고 호소형 계엄을 했다. 판결문이 나와 있어. 경고성 계엄과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 경고를 하면 행동을 직접 안 해야 되는데 계엄은 선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것을 많은 것을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적 기본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경고가 될 수 없다. 이 바보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포고령에 보면 야간 통행 금지를 내가 뺐다. 집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너무나 디테일에 강했고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을 했냐. 야간 통행 금지는 빼고 다 하려고 했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이 예산도 깎고 뭐 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밟아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예산을 감액했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는 2024년 12월 3일은 2025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위기가 없었어.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24년 12월 3일은 2024년도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 2025년도 예산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다시 한번 박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여야가 합의했어. 그걸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다 깎았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니네 행정부에서 편성조차 안 해갖고 왔잖아. 이것까지 다 지적하고 있어. 경고성 계엄이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합니다. 조금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군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철수했던 것은 네가 그런 게 아니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판결문에서 때문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쓰지 덕분이었다. 이렇게 쓰는 판결문은 내 보다 처음 봅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다시 한번 박수. 너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게 아니야. 부당한 임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과 시민들 덕분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분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길이 안 잡혀서 저도 속으로 환장하고 미치고 팍딱 뛰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을 이해해주기에 너무나 충분한 완벽한 판결문을 쓴 재판관들께 다시 한번 박수. 우리나라 헌법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지금의 헌법, 이전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헌법의 특징, 국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 헌법이었다면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했으면 꼼짝없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87년 유월항쟁 만들어진 이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하나, 국정감사를 부활했습니다. 또 하나, 헌법 77조 5항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라고 의전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1965년 을사생이고 올해 환갑인데요. 60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마음에 든 적이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적 비극과 창궐을 막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우리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헌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사여탈권, 민주주의 헌법 수호,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이거를 보장해 준 강제력 있고 구속력 있는 문서입니다.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다 아세요.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5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헌법 86조 3항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헌법 87조 4항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군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박정희, 전두환 등 오랜 군사 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군사 독재는 안 돼. 더 이상 군의 군사 쿠데타는 안 돼. 민주주의를 위협해. 그렇게 해서 헌법은 헌법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헌법에다가 해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최초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의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조부터 그 순서가 중요한 순서입니다. 총강이 있고 그 총강은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은 헌법 조항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한 문장이 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주권주의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국민이. 헌법 14조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게 끝이에요. 한 조항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 줄로 한 조항을 하겠습니다. 15조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너무나 중요하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원태군 사생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원태군 뒤 캐지 마세요. 헌법 17조 위반입니다. 이준석 의원 헌법 18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분도 사생활이 있고 전화기 못 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전화기 내놔봐. 누구랑 문자 있어? 이거 안 됩니다.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19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부터 쫙 써놓습니다.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35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환경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국민 그 자체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갖는다. 그래서 앞에 모든 부분이요. 39조까지요. 국민들이 이게 중요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과 권리와 자유, 국회, 행정부, 법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의 이 내란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헌법 7조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국민의 봉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7조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우리가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87년에 활동했던 사람만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전라북도니까 특별히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조선왕조 시대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이거 그 당시로 보면 영모입니다. 녹두장군 정봉준, 인내천사상,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때 시작되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참여했던 동학 교도들이 우금치에서 많은 부분 희생되고 학살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3.1 독립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주에 간 독립운동으로 4.19로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로 그리고 80년 5월 광주를 딛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헌법이 오늘의 헌법입니다. 1987년 6월 10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3학년 정청래 군이 있었어요. 그 정청래 군은 건국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호언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동학 농민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원택 의원도 그때 동학 농민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1894년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그 시기에 90년이 지난 시기에 전북대학교 이원택 군은 건국대학교 정청래 군은 왜 동학농민혁명가를 부르고 있었을까? 그 동학의 민주주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 윤석열을 물리칠 수 있었던 뿌리를 찾아서 가다 보면 동학농민운동 정신이었고 그 동학농민혁명을 품어주고 잉태해준 전라북도 도민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이제 곧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6월 3일 날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국 현대사를 딱 한 번 대통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 유신헌법 5.16 군사쿠데타 그리고 1979년 부하의 비명으로 갔어요. 부하에서. 그리고 등장한 전두환 12.12 군사를 반란 5.17 비상개혁 그리고 유월항쟁으로 쫓겨났어요. 다시 들어선 그 친구 노태우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김영삼 IMF 국가 부도 사태를 일으켜서 나라를 절단냈어요. 그리고 이명박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왔어요. 박근혜 탄핵됐어요. 윤석열 탄핵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주당이 아닌 저짝당 사람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탄핵당한 윤석열이 있는 그 당은 대통령을 낼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죄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도 위헌정당이라고 판정되어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을 해체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 만약에 윤석열이 살아있었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잡혀갔을지도 모르는데 윤석열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처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거나 감옥 가거나 탄핵당한 그런 대통령에 비해서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3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번째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저보고 강연을 한 3시간 하라고 했으면 3명의 업적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김대중 대통령 딱 한 분만 제가 모범 사례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국회의원은 4년 후에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다시 뽑아줄 건지 안 뽑아줄 건지 그 정도의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칭찬합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남들은 알 수 없는 자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숫자로 얘기하지 않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제 지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구민들이 다시 뽑아줄 건가 말 건가. 당에서 그걸 다 조사합니다. 이원택 의원이 진짜 높았어요. 정말 높았어요. 근데 이원택 의원한테는 네가 몇 등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저보다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원택은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 야, 알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쪽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훌륭한 대통령과 부족한 대통령, 모질이 대통령은 어떻게 틀립니까? 모질이 대통령들 다 얘기했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만하고.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올려보려.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역 선진국. 700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균이 근데 7년간 흑사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흑사병이 시작될 때 전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7년 후에 3억 5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억 명을 희생시켰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23%의 국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저쪽 안 보고 계시면 여기만 돼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는 그 패스트균 흑사병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근데 어찌하여 아시아의 변방국가라고 무시받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모범적인 방역 선진국이 되었는가?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깔아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선진국을 제끼고 우리가 인터넷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QR코드를 활용해서 환자를 격리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그것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무릇 국회의원은 4년 앞을 내다봐야 되고 대통령은 몇 년? 20년, 30년 앞은 내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쪽만 보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위대함은 우리가 문화 강국의 나라가 됐습니다. 몇 년도 통계로 제가 문체에 있을 때 전 세계 82개 국가에서 234군데의 강의실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우리는 왜 가르쳐주지 않냐고 줄 서 있습니다. 베트남과 독일은 한국어가 제2 외국어가 됐습니다. 한류 열풍은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열풍입니다. 이 한류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 만든 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통해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가위질하지 마라. 그래서 JSA 영화가 나올 수 있었고 웰컴 투 동막골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한류 K-팝, K-컬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을 내다본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문화 선진국, 문화 강국, K-컬처 그리고 K-민주주의까지 발랄한 빛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민주주의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독재의 나무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이 문화의 나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 한반도 평화, 거기를 넘어서 인터넷 혁명까지 주도한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도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누굴까요? 이재명! 마이크 잡고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에서 탄핵 소추, 내란수의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파면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새로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의 대장정을 이 전라북도에서 높은 지지율과 높은 투표율로 후세가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과연 갑오 농민정신 인내천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던 전라북도에서 그때의 대선에서 맹활약을 했다라고 역사에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독재와 군사 쿠데타가 있었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로 극복한 민주주의 선진국, 그리고 홍콩 영화 팝송을 듣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영화와 음악을 즐기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유학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적을 우리는 물리쳤습니다. 이제 어쩌면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30년, 40년 뒤로 회귀할 수 있었던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우리 국민들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남북관계도 잘 풀리며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볼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누구나 민주주의의 웃음꽃이 말바람 그런 대한민국 폐업해서 울고 있는 임대만 붙어있는 그런 빈 건물이 아니라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전주를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손잡고 6월 3일 향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향해서 함께 나갑시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